오늘도 어느 집 식탁에서는 이런 분쟁이 있었겠죠. 형제가 더 먹겠다고 다툽니다. 저도 애가 둘인데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똑같이 큰 애든 작은 애든 그냥 똑같이. 이 정도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애들은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난 안 줄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싸우면은 접시를 뺏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접시를 따로 주든지. 그래도 똑같이 그냥 나눠줄 것 같아요. 일단 형제 서열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의견이죠. 그러나 다른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니지. 근데 빨리 먹고 커야지. 맞아. 큰애는 많이 먹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해. 형한테 일단 먼저 양보를 한 다음에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럴 때. 방법을. 형제 간의 다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저울 맞추기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똑같은 양의 사랑만 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형제 자매에게 과연 완벽한 공평함이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기 힘든 문제. 그래서 늘 시끄러운 문제. 오늘은 바로 그 형제 자매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뭐 즐겁게 놀 때는 그렇지만 싸울 때 보면 좀 이렇게 주먹 다짐도 하고 뒹굴고 그렇게 싸우거든요. 남매 간의 주먹 다짐,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10살, 5살, 3살 딸 아이 셋만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둘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줄까? 형제가 많다 보면 누군가는 꼭 치이게 돼 있죠. 우리 큰아이는 언젠가 엄마 나 화병 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듣는 동생을 엄마는 낳았어. 막 이렇게 원망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말 안 듣는 남동생, 어느 집에나 있기 마련이고요. 여자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의 질투가 너무 심해요. 자매 간의 싸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어요. 엄마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외동이로 자란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형제자매를 가진 그 아이들을 보면 엄마하고 잘 떨어져 있고 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저희 아이는 그렇지 못해서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게 형제 문제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2개월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로젝트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부모들의 토론 모임. 두 번째는 아동 집단의 모임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문제를 관찰해가는 과정이죠. 마지막 3번째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 공간에서 노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맨 먼저 정우 남매가 놀이방으로 들어섭니다. 들어서자마자 둘째 민지는 그림을 그리고 막내 민우는 대뜸 공룡 인형 하나를 집습니다. 큰아이 정우 역시 놀잇감을 집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이들은 모두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침묵의 놀이, 각자 노는 겁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요? 일단 정우에게 동생들과 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한다. 나이 차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죠. 뭐 할 때도요. 자기 그거 싫다고 했던 거 하라고 막 물어요. 걸핏하면 우는 동생 정우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죠. 억지로 우는데 눈물을 막 짜네. 억지로 눈물을 짜낸다. 보통 미운 게 아닌 것 같죠? 엄마를 들여보내 보았습니다. 정관이 같은 저거는 내가 그린 거예요. 어느 거? 먼저 민지가 엄마의 시선을 잡아 끕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라며 엄마의 관심을 끌죠. 그때 정우가 두더지 잡기 놀이판을 가지고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때리기 시작하는데 동생들과 엄마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뿐이죠. 정우 놀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민지와 엄마가 두더지 잡기를 시작하자 정우는 놀잇감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정우는 엄마한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싶지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막 엄마한테 사인을 막 보냈어요. 실로 펀치기, 뭐 두더지 잡기. 그랬는데 엄마가 그 사인을 이 아이의 이 마음의 사인을 못 알아차리고 그랬기 때문에 정우는 정우대로 그 엄마가 조금 더 친밀하다고 느껴지는 둘째 동생을 조금 더 평상시에도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더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은 가정입니다. 잠시 정훈의 집으로 가보죠. 제비로 변신하는 거 아니에요? 제비도 새야. 제비도 새야. 그럼 제비로 변신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새똥역에서 밥 못 먹었어. 밥맛이 뚝 떨어졌어? 네. 새똥의 발단은 민지. 왜 그랬어? 진짜 먹고 싶어. 갑자기 진짜 새똥. 정우는 계속 하소연을 해보는데 안 웃겨. 하지 마. 민지는 계속 오빠 속을 긁습니다. 올라와. 오빠도 새똥이라고 그랬잖아. 올라와. 맞을래? 바야흐로 저 눈이 감돌기 시작하는 지점. 내가 이제 정우가 폭발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결과야 불보듯 뻔하죠. 감정이 쌓인 정우, 민지를 밀어내버립니다. 이때 나이 어린 동생들이 보이는 전략은? 그렇죠. 우는 겁니다. 울음은 힘에서 밀리는 동생들이 주로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쫓아오고 또 동생 울렸니 하는 소리가 나오죠. 얘는 왜 네 마음대로 해? 뭐 비켜! 정우는 지금 민지의 눈물쇼 때문에 미칠 지경. 벌떡 일어난 정우, 마지막 탄환을 꺼내들고 정우야. 결국 파국이 오고야 맙니다. 일어나. 나가. 나가. 안방에 가서 기다려. 싫어요. 엄마랑 얘기할 거야. 싫어요. 나가. 싫어요. 마지막이야. 아 하나. 왜요? 나가. 아 나가. 싫어요. 나와. 나와. 다음 순서는 예고편이 없어도 알 수 있죠.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가 얘기를 해야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도 해결을 해야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그럼 생각날 때까지 여기 있어. 싫어요. 막 하면서. 내가 뭘 막해? 결국 정우도 울음을 터뜨리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한테 때리는 것도 민지민한테 똑같이 때리든지. 벌 똑같이 주잖아. 너 벌 설 때 쟤네 벌 안 서? 똑같이 벌 섰던 거야 지금 기억날 리가 없지요. 정우는 지금 그저 억울하고 또 억울하기만 할 뿐. 울지 마요. 생각해. 싫다니까요. 나 안 나? 어떻게든 정우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엄마. 있어. 싫다고요. 있어. 싫다고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어? 너 왜 안 하는 짓을 해? 응?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의 매일 이런 전쟁이 계속됩니다. 아동 집단에서 정우 모습은 어떨까요? 정우 모습을 좀 더 관찰해 보죠. 저는 내가 미친 것 같아서 좀 싫어. 모든 건 관심을 끌려는 의도죠. 소리까지 지릅니다. 수 있다. 이제는 앞에 앉은 동건이와 서로 놀리기 경쟁을 합니다. 6 가족 아이 중 또래 남자애끼리 맞수를 만나는 것인데 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 두꺼비 신곤이랑 정우랑 한 팀이야. 두 아이는 경쟁하듯 격한 장난을 계속합니다. 사실 이런 경쟁 행동은 이 또래 남자아이가 흔히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우 부모는 정우가
보통 이상으로 과격하다고 보고 있죠.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 행동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졌고 그러면서 계속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엄마가 창피하잖아. 그렇게 하는 건 창피한 거야. 저 아이한테 계속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우에게도 평화의 시대는 있었습니다. 조금 과격해도 엄마 아빠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죠. 엄마 아빠의 기준은 늘 정우 혼자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둘째 민지가 태어나면서 정우의 평화 시대도 끝납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민지라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겼고 자연히 비교도 시작됩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는 그 식당에를 못 데려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앉아있질 않고 온 식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저통 다 이렇게 뒤집어보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애들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둘 밑에는 이제 여자아이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얌전한 정우가 너무 해서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정우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쟤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비교는 형제 자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은정이와 영서를 볼까요? 아 진짜 잔소리 없는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바램. 엄마도 잔소리하기 싫은데. 하지 마. 난 엄마한테 잔소리 별로 안 받아봤어. 나 엄청 많이 받아봤어. 30분에 한 100, 1000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 아니지, 3초에. 3살 터울인 은정이와 영서. 둘은 어쩔 수 없이 늘 비교 대상입니다. 성격상 동생은 좀 빠르고 언니는 좀 느린 편. 그런데 그게 늘 화근입니다. 두 자매를 좀 더 보죠.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지켜온 양육 원칙은 공평함이었습니다. 잘하는 아이를 더 평가해주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반응이 빠른 영서가 아무래도 먼저 주목을 받는 편이었죠. 아야 그렇게 하면 아니야 봐봐. 여기서 쏘아서 하는 거야? 근데 출발 지점이 똑같아야 되잖아. 아니야 그냥 쏴. 그냥 쏴? 그냥. 그럼 순서를 정해. 그래.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없어 이거. 언니 말을 단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는 영서. 언니보다 더 빨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언니에 대한 부정이나 무시로 나타납니다. 언니의 실수에는 늘 과장된 반응을 보이죠. 자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의 관심이 언니에게로 향하자 엉뚱한 행동으로 관심을 끄는 영서. 그것은 동생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을 겁니다. 늦게 태어난 후발주자로 어떻게든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 와야만 했으니까요. 영서야,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왜 그래? 언니 설명해 주는 거 듣기 싫어? 언니에게 관심이 쏠리는 걸 영서는 못 견뎌 합니다. 정말 잘하는 아이 위주로 내가 애를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애가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흡수하지 않았나. 이게 영서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뭐든지 좀 이겨야 되고 영서가 그러다 보니까 은정이가 조금 좀 힘을 좀 실어줘서 리드를 좀 하게끔 했으면 어떨까. 은정이는 좀 아궁이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런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아이였다면 오히려 영서는 엄마하고 비슷하게 빨리빨리 반응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반응이 좀 이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은정이하고는 이 코드가 너무 안 맞아서 지속적으로 영서 앞에서 공평하다는 그런 이름 하에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출시키셨습니다. 과연 공평함이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공평한 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각하는 공평함을 한번 보죠.
두 아이가 다투고 있죠. 자기 몫을 정해주어도 상대방께 더 크다고 우기는 게 아이들이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엄마가요, 동생한테 먼저 양보해라고 그러고 동생 먼저 먹으라고. 이 아이들은 모두 첫째였습니다. 그럼 둘째들의 반응은? 형아는 크게 난 작게. 여사 형아는 많이 듣고 작은 그 동생은 조금. 둘째들도 모두 자기가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죠? 이 세상에 부모가 공평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꼭 아이 탓이기만 할까요? 정말 모든 부모는 늘 공평할까요? 부모 마음속 저울은 늘 수평이기만 할까요? 이번에는 동건이네를 한번 보죠. 4살 터울인 예원이와 동건이. 문제는 늘 동건이에게서 시작됩니다. 누나를 베란다에 가둬버리는 동건이. 동건이는 누나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도 누나는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착한 누나라고요? 문제는 엄마가 이것을 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개입을 하고 맙니다. 야, 차려. 빼! 동건아, 지금 힘겨루게 하면 안 되지. 야, 동건아, 엄마는 어른이 힘이 더 세, 당연히. 힘겨루게 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해. 엄마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흘리는 아들. 나와서 동건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와, 숨지 말고. 잘하면 되잖아. 동건아, 잘하면 되지. 근데 네가 아까 한 행동이 잘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왜 도망을 다녀? 엄마가 얘기했는데 네가 도망 다녀서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 또 동건이가. 그러니까 저는 동건이에 대한 평상시 감정이 뭐냐면 얘가 남자이고 개구쟁이인데 제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 항상 이렇게 약 올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엄마 약 올리고 장난치고 뭐 이런 걸로 가버리니까 제가 동건이에 대한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구지고 장난치고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늘 대립하는 엄마와 동건이. 예원이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생의 공격을 다 받아주는 건데 그게 숨은 문제죠. 아이가 엄마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건데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런 역할들을 대신 많이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아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게 되어지죠. 엄마의 역할을 하는 아이, 바로 아이의 부모화 현상입니다. 소혜네를 한번 보죠. 세 자매의 맞이인 소혜. 소혜는 엄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늘 엄마 일손을 돕죠. 소혜야, 넓게 물리는 거 안 돼. 꼭꼭 찍어서 문질러야 돼.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다 보니 엄마는 늘 일이 많습니다. 소혜가 돕지 않으면 아주 힘든 상황이죠. 소혜는 10살이지만 부엌일이며 집안일을 곧잘 합니다. 소혜에 대한 엄마의 믿음 역시 절대적입니다. 꼭 소혜의 경우가 아니라 해도 대부분의 부모는 마지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는 동생을 돌봐야 한다. 그래야 형제가 우애한다. 그런 기대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 놀이치료실에서 소혜 자매가 노는 모습을 한번 보죠. 2살박이 소은이 일단 큰언니 없이도 잘 노는 것 같죠? 둘째 소희가 큰언니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잠시 후 결국 소은이가 큰언니 옆으로 오는데
소혜는 짜증을 내고 맙니다. 계속 큰언니를 붙잡는 둘째 소희.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집에서는 감춰져 있던 짜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며칠 후 전문가가 엄마와 소혜의 대화를 유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들어오는 게 싫다고. 느닷없는 반응, 자기 방 문을 잠그겠다. 그러니까 내 방 문을 잠글 수는 없어? 엄마를 돕던 집안에서의 소혜가 아닙니다. 수첩 갔는데 막 낙서해서 한 개 버린 적 있고, 장난감 부셔가지고 버린 적 있고, 그리고 반지 같은 거 없앴고, 애들이 거의 다 없앴어. 동생들의 잘못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소혜. 그 방 문을 꼭 잠그고 싶어? 들어가게? 소혜의 태도에 정작 더 충격을 받은 건 엄마. 소혜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동생들이 자기한테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만의 영역이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갈등이 마지막으로 증폭되어졌던 것이 방의 열쇠를 잠그겠다. 부모는 진정 공평할까요? 맞이에 대한 사소한 고정관념, 그때 이미 저울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맞이에 대한 편애였든 혹은 그 반대였든 출생순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한 이미 저울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첫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내면적인 욕구보다는 외부에서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에 더 맞추려는 경향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내부에서는 내가 가치가 좀 적은 존재 아닌가라는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깔려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정우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을 겁니다. 오빠답게 굴어라. 너는 오빠잖니. 그래서 참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모든 첫째들이 느끼는 부당함입니다. 참았던 감정은 아동 집단에서 다른 형태로 표출됩니다. 중간쯤에 자기가 좀 이 집단에서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도 교육을 좀 받으셔서 내면의 아이스러움들을 좀 존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떼부리는 행동, 퇴행적인 행동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눌렸다가 어느 순간에 좀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 폭발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니 엄마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니 엄마의 고백입니다. 좀 많이 참았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감정을 많이 표출 못 시켰고, 엄마가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동생들한테 엄마가 없으면 언니가 엄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 엄마여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린 나이에도 제 감정을 많이 표출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동생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엄마 마음에 들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큼 엄마 아빠가 저한테 기대셨으니까 저도 그만큼의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딸답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늘 따라다녔죠. 놀라운 건 그게 다니 양육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다니는 엄마와 한시도 떨어져 있질 못하는데 사실 그건 엄마의 집착의 결과였죠. 저희 엄마도 저한테 올인하셨고 저도 아마 다니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니를 낳고 나서 그리고 또 모임을 가지면서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네, 또 다니한테 제가 유독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다니를 키우실 때도 자기 친정 엄마가 자기한테 올인했던 것처럼 다니에게 올인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다니 욕구를 친정 어머님이 다니 어머니의 욕구를 맞춰서 키우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니 어머님도 다니의 욕구에 맞춰서 키우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호하고 싶은 대로 좀 키우셨던 것들이 많았죠.
부모들의 마음속 저울은 늘 어느 쪽으론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무서운 건 그 기울어진 추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상당히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소민이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소민이는 외동입니다. 엄마는 맞벌이, 소민이는 늘 혼자 놉니다. 오늘 소민이가 선택한 노래는 한복 입어보기. 처음에는 재미있게 노는가 싶더니 금세 심심해진 모양입니다. 동요 테이프를 바꿔도 보고 풍선 하나를 들고 씨름을 해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또래끼리 놀 법도 한데 소민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엄마 말을 거역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소민이는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네, 너무 배고파서 진원이 콩 먹고 싶어. 먹고 있었어요. 엄마, 근데 다른 건 없어요? 나 멸치 먹을래. 놀이치료실에서의 소민이를 좀 더 관찰해보죠. 들어서자마자 소민이는 그림을 그립니다. 코스모스 같죠? 태양 옆에 구름도 그려넣고 맨 밑에는 풀 한 포기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소민이의 메시지는 뭘까요? 엄마가 없어서도 외롭고 엄마가 있어도 외롭고 태양이 이렇게 쨍쨍 내비치고 있는 걸 한가운데 그린 거는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그리고 나비와 벌이 막 가까이서 막 상호작용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두 분이 너무 좀 안 되세요. 사실은 보면서 그때 이렇게 코스모스 이제 그린 거 보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또 눈물이 나려고 그 전날 제가 너무 많이 혼내가지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얘를 버릴 것 같다는, 그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자꾸 그렇게 뭐라 그러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랑해 하다가 그래 엄마도 사랑해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나중에 막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엄마는 소민이를 꾸짖을 때 아주 무섭게 화를 내는 편입니다. 엄마가 소민이에게 화가 나는 지점은 늘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아이랑 저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학교에 갔다 오면은 숙제를 하고 놀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안 그래요, 아이가. 저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직도. 딸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자식이긴 하지만은 내가 내 딸한테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 딸한테 장난식으로 너 엄마라고 부르지만 나를. 딸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엄마. 물론 엄마는 소민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더 말할 나위 없죠. 지금도 밥을 먹여줄 정도입니다. 자, 잠시 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자식에 대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소민이 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엄마들하고 또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과거 성장 경험이 지금 소민이를 양육하는 태도와 무언가 연결돼 있다는 건데, 일단 엄마의 고백을 좀 더 들어보죠. 안 그럼 이거 다 져. 그거를 딸한테 제가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도 이 정도쯤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나한테 보답을 안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소민 엄마는 막내딸입니다. 두 오빠가 있는데 보통 이 경우 경쟁 관계는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나고 막내는 무풍지대에 놓입니다. 그 덕에 마음 놓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죠. 소민이는 그 무풍지대에 들어선 최초의 침입자입니다. 소민 어머님은 성장하지 않고 싶고 아직도 과잉보호받는 막내딸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기 때문에 딸을 챙겨야 되고 엄마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미해결 과제를 갖고 계셨죠.
제발 오늘 안 그랬으면, 이러지 않았으면 화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데 매번 아이한테 그렇게 화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그게. 이 엄마가 특별한 걸까요? 그러나 과거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재미있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봤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아이 한 명을 선택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팻말을 좀 들겠습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가장 공감 가는 아이를 들어보라. 아이는 많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아버님은 다니에게 제일 공감이 많이 가시고, 은정이 어머니. 자, 부모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한번 보시죠. 6 가족이 엮이다 보니 꽤 복잡한 구도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먼저 다니 엄마. 아, 예상대로 소혜를 선택했군요. 소혜는 다니 엄마의 유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보는 내내 더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소혜 엄마는 정우 동생 민지를 선택했습니다. 소혜 엄마는 늘 언니에게 불만이 많은 둘째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언니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집안 형편이 안 되는데도 늘 갖고야만 하는. 이번에는 정우 엄마. 동건이가 나왔네요. 넷째 딸 정우 엄마에게 동건이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걸까요? 네. 정훈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정우는 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정우가 살살해도 정말 힘이 세. 정우와 엄마는 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상태. 공 던지는 것도 그냥 놀이로 재밌게 던져주면 되는데 막 아프게 던져요. 그래서 막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뭐 평소에도 진짜 화이팅 하나 하기도 정말 아픈데, 그래서 좀 힘이 에너지가 넘쳐나서 제가 그거를 맞춰주기가 참 힘들고. 엄마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우와 엄마가 노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들에게 두더지 잡기의 망치를 넘겨받은 엄마. 금세 자기 놀이에 몰입해버립니다. 정우는 그저 보고만 있죠. 잠시 엄마도 해보자며 넘겨받은 망치인데 엄마는 자기 놀이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정우랑 노는 거를 평소에 보면 사실 엄마도 이렇게 놀이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기는 걸 좋아하고 만약에 저랑 배드민턴을 쳤을 때 어떻게든 이겨야지 끝나는. 근데 아마도 힘든 건 정우도 이기는 걸 좋아하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 져주기 이렇게 좀 봐주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기는 걸 좋아해요. 사춘기 때나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든 뭐든 이기는 데에 대한 희열을 느끼죠. 그거 좋죠. 즐겁고. 사실 가족이 저희가 일남 사녀라서 많은데 제가 그중에서 남동생 바로 위에 4번째 딸이거든요. 눈에 띄지도 않고 뭐 웬만큼 잘해서는 뭐 인정도 못 받고 살면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않는데 내가 언니보다 인정 못 받는 면이 없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는 아닌데 왜 사람들은 다 언니가 최고라고 할까? 그건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또 남동생은 제가 굳이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들 예뻐하고 다들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 정도로. 정우 엄마에게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남동생에 대한 감정입니다. 남동생은 늘 과잉 보호받는 얄미운 존재였죠. 저도 느끼는 게 만약 정우가 불합리하게 힘으로라든 그 어떤 것으로
어쨌든 자기 여동생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꼭 막아야 될 것 같고 저한테 정우는 아들인데 남동생을 보는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름을 그 남동생 이름이랑 이렇게 혼선을 가져왔을 때도 몇 번 있어요. 야, 더러워. 동건이네 경우는 어떨까요? 동건이와 엄마 역시 늘 시한폭탄 같은 사이. 저도 이제 이미 동건이랑 계속 반복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그래서 참 이거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동건에 대한 감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극과 극이에요. 너무 막 반항하는 행동 막 그런 행동할 때 너무 화가 나고 화가 갑자기 확 나요. 그러니까 차츰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 열받듯이 확 화가 나요. 동건이 엄마는 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큰아이 예원이와는 전혀 문제없던 엄마가 유독 동건이와만은 속수무책으로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동건이가 노는 모습을 좀 더 관찰해 볼까요? 동건이는 아주 예민하고 감성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조금만 긴장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잘 견디질 못하죠. 그만큼 주변의 평가에도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때때로 과잉 행동을 하게 되죠. 기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안이 많이 높아서 작은 자극에도 확 이 긴장도가 올라오니까 그 긴장이 올라오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딴에는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딴 데 뭐 막 뛰어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장난식으로 좀 무마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봐라. 그런 동건이의 기질은 엄마와는 정반대입니다. 엄마는 장난감을 보자마자 매뉴얼부터 봅니다. 정해진 규범대로 해야만 하는 게 엄마의 성격이죠. 예민하고 감성적인 동건이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규범입니다. 문제는 예민한 만큼 엄마의 부정적인 반응에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어차피 하긴 하면서도 꼭 그 엄마 확 화를 나게 한 다음에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뭐 계속 동건이한테는 편안하고 막 그냥 무한정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는 늘 진짜 걸리면 쟤는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동건이랑은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냥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님이 여태까지 배우신 거 또 그동안 익히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동훈이의 기질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나중에 너무 지쳐버리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 버리신 거고 동건이대로 너무 침범당하는 것 때문에 계속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에 또 하나 동건 엄마의 성장 과정의 경험도 문제를 심화시킨 원인이었습니다. 딸만 셋, 남자 형제 경험이 없었죠. 집안은 늘 조용했고 동건 엄마는 전형적인 모범생 막내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원이 같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원이 같은 성품이고 기질적으로 예원이 같이 정말 조용한 순한 딸 셋 중에 막내딸, 사랑받고 순하고 온순하고 막 진짜 있는 둥 없는 둥 존재감이 없는 딸이었는데 언니는 굉장히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좀 큰언니 비유도 맞췄다가 둘째 언니 비유도 맞추고 박쥐같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질이 닮은 예원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경험이 없는 엄마에게 동건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강박이 있냐면 예원이가 성향이 큰아이인데도 동생을 금방 내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막 머리가 산발이 되고 자기는 싫은데도 그냥 아우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있을 때 예원이는 받아주는데 저는 울컥해서 그거에 자꾸 개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엄마에게 예원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예원이를 괴롭히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게 동건 엄마 마음속 저울의 추를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성장 경험에서 시작된 무게추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자꾸만 한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너무 웃긴 게 제 속에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컸어, 얘가. 너무나 안 커. 그러니까 크고 싶질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근데 상황 자체가 커야 되잖아요, 지금. 커서 내가 막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싫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감정도 있고 자꾸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맞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막 화로 자꾸 그게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아직도 그냥 누군가의 딸이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소민 엄마만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잊고 살아온 내면의 얼굴이죠. 대부분의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새 아이를 맞이합니다. 과거의 아이와 현재의 아이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아이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부모 내면에 감춰졌던 과거의 아이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아이가 살고 있나요? 두 달간의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다툴 것이고 경쟁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이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다른 태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무게추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을 가장 먼저 인지합니다. 늘 동생이 미웠던 정우. 이제 환하게 웃고 있죠? 따로 있던 은정이와 영서도 이젠 손을 잡았습니다. 늘 외로웠던 아이 소민이도 많이 변했고요. 혼자 서 있던 소혜도 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원이와 동건이에게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죠? 근데 전 제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내면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 생각이나 행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에 대한 지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 내 기질이 이래서 이렇구나. 아, 소희는 일단 짜증이 예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20%만 짜증 거. 짜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애는 협상의 기술이 늘었어요, 확실히. 저는 애 기질이라 생각했었고 애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딱 풀어주고 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기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참 어색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반응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달라지면 내가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아이가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네. 그래서 쑥스럽긴 하지만 되게 기분 좋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을 겁니다. 문제는 애정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죠. 당신의 저울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나요?